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신정변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한국사 강의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서 그런 자료가 많이 있죠. 나름대로 한번 더 갑신정변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갑신정변 1884년도에 이제 발생이 됐죠. 그럼 우리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됐죠?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이모군란이 있었죠. 자, 이모군란은 1882년, 2년 전에 어떤 군인들이 어떤 이 표면적인 이유죠. 13개월 동안 밀린 그런 월급여를 썩은 겨와 합친 그런 쌀을 바꿔서 분노가 폭발이 돼가지고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 요인 중에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이 시간이 2년 동안 흘렀지만은 이모군란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청나라의 어떤 입김이 더 세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모군란을 갖다가 진압했던 세력이 바로 원세계의 청나라 군대였다라고 했죠. 하다 보니까는 민비를 비롯한 민씨 척족 일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청나라한테 또 한번 고개를 숙이고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계합파 중에 온건 계합파가 있고 또 급진 계합파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계합파들이 처음에는 뭡니까? 온건 급진이 나눠지기 전까지는 위와도 월드였어요. 같이 계합을 하는 그런 동료의 입장이었지만은 이모군란 이후에 이 급진과 온건이 이제 아주 더 극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민영익과 김옥균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같은 계화로 했다가 이제는 수구파와 급진파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죠. 자, 배경은 일단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화됐다. 왜? 이모군란 이후부터 청나라는 자기 본국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열강들한테 완전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가지고서 이건 뭐 거의 반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이 청나라가 그래도 조선은 내 나발이야. 그래서 여기는 내가 좀 힘 좀 써야지. 뭐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해서 조선 청나라가 이 조선의 내정을 상당히 많이 깊게 핸들링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원세계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 급진계합파 김옥균을 비롯한 젊은 이 사대부 출신들이 뭔가 변화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특히 일본의 수신사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수행했던 어떤 이 무리들, 그 무리는 당연히 김옥균, 박용거, 서강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본의 무슨 이 만행짜리 집회 주인공,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후쿠자 유키치를 만나서 여러 가지 개화에 대한 그런 감동 받으면서 이렇게 막 열띤 그런 일본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일본의 어떤 정부로부터 은근히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또 약속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일본은 청나라하고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힘을 나름대로는 분석해 보니까 아직은 아니다 해서 이 어떤 급진계합파한테 힘을 실어주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와중에 베트남 안남 지구라 하는데 안남이 이제 베트남인데 이쪽에서 청나라와 프랑스 간에 이제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이때 조선에 주둔했던 청나라의 병력 한 1,500명 정도를 갖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일부 철수를 하게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현재 국내에 청나라 군대가 저 안남으로 파견을 가니까는 나름대로 전력이 좀 누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급진계합파들이 역시 갑신정변을 갖다가 한번 하자라는 어떤 이 결의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전에 청나라가 이제 하도 간섭을 하고
어떤 개화파에서 이렇게 뭔가 좀 개화를 하려고 정부에다 많은 건의를 했지만 어떤 민비를 비롯한 기존의 수급파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와중에 또 일본한테 우리가 좀 좀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꿔달라고 이렇게 또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당 인사들이 또 차관을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은 일본 측에서는 야 이거 뭐 되지도 않는 게임에 우리가 괜히 돈 빌려줬다가는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해서 차관 도입마저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뭔가 저질러 보자. 이런 것도 작용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갑신정변에서 이제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제공을 해줬던 그런 요인이 이렇게 시험 문제의 어떤 다음 주 뭐 한국 갑신정변의 어떤 그 발생의 원인으로 뭐 맞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시험 문제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썩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시험이고 또 요거대로 또 이렇게 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배경에는 갑신정변의 배경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884년도 12월 4일 날, 음력으로는 10월 달이에요. 같이 이제 양력으로 하겠습니다. 그 저는 보통 제 개인적인 모임이 보통 12월 첫 주 때 서울 종로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나는데 12월 1일이면은 이제 한 해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꼭 종로 가면은 제가 그냥 운영공부터 해가지고서 쭉 걸어요. 걷고서 조계사 앞을 갑니다. 가다 보면은 바로 그 조계사 입구 옆에 보면은 우정총국이라는 건물이 있죠. 지금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가면 그냥 그냥 다소곳하게 있어요. 자, 바로 이 우정총국이라는 게 뭐예요? 우편 사무국을 얘기하는 거죠. 1882년도 미국과 조미 수교 조약을 하고 보빙사를 갔던 민영익을 비롯한 보빙사 일원들이 미국의 문물을 쫙 봤는데, 야, 여기 뭐 아주 우표도 만들어 놓고 그냥 우편 이 업무가 돼 있구나. 사실 이게 우편 업무라는 게 말이죠. 어떤 비밀과 보안 이런 그것을 갖다가 딜리버리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우정총국 건물이 완공이 이제 되는 거죠. 당연히 해외를 시찰하고 돌아온 이 민영익, 민영익이 아니라 홍영식이죠. 홍영식의 건의로 우리나라도 근대식 우편 사무를 좀 해야 됩니다. 고종 황제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서 1884년도에 이 완공이 된 거죠. 바로 이 완공된 우정총국의 축하한 자리를 갖다가 갑신정변의 신호탄으로 이제 쏘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우정총국, 지금도 여러분들 조계사 앞에 가시게 되면 건물 한번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갑신정변이 터졌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구경을 하시려면 뭔가 또 다른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김옥균, 서강범, 박용호 등 이런 이 개화사들이 이제 주축이 된 이 갑신정변은 이 축하연 자리에서 이제 오늘 우리 우정총국 뭡니까 이 축하 연회가 있습니다. 초청들 하겠죠. 이때 이제 각국의 어떤 대사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위정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한 18명 정도가 이제 모였죠. 자, 이전에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까 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이 조계사 우정총국에서 쭉 이렇게 안국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독도서관 가는 그 길목이죠. 풍문여고, 덕성여고가 있어요. 바로 그 풍문여고, 덕성여고 그 자리에 서강범의 집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폭약을 준비를 해서 거기서 폭약이 팍 터지면은 그걸 기점을 해가지고서 뭔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갖다가 이제 다 살상을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뭐랄까 아직 소식이 없어. 알고 보니까 폭탄을 갖다가 장치해서 이렇게 터트려 했던 것이 불발이 됐다. 큰일 났다. 어떡하느냐.
급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가 그러면은 할 수 없다. 이 근방에 어디 민가를 갖다 불을 질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가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전천국 건물 옆에서 이제 뭔가 냄새도 나고 불이 막 그러니까 뿌랴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땅 해가지고서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바깥으로 나갔던 민영이가 아주 그냥 칼에 온몸이 난자당한테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게 발견이 돼요.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김옥균과 더불어서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 해서 이제 고종한테 이제 이제 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방화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안동 별궁이라 그래요. 그 방화를 원래 하려고 했던 데가 실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옥균과 수행원들이 바로 고종이 계시는 있는 그 창덕궁으로 가죠. 저 창덕궁에 가서 고종 황제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자리를 좀 이동을 합시다. 해가지고서 고종을 데리고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경우궁으로 가죠. 경우궁. 자, 경우궁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국동 가게 되면은 현대그룹 사옥 있죠. 현대그룹 사옥 그 창덕궁 옆에 있어요. 바로 그 현대사옥이 바로 경우궁이죠. 원래 경우궁은 순조죠.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를 모시는 그 신주 모시는 어떤 그 사당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이쪽으로 고종 부부를 갖다 모신 거죠. 그리고 이제 철통같이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고종과 미가 딱 왔어. 자, 지금부터 잘 방어해. 해서 이제 일본에서 유학 왔던 그 사관생도 한 13명, 일본군 군인 한 150명 정도가 이제 그 다케조의 공사가 이제 지원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개하당 인사 그리고 일본 공사 그리고 사강생도 13명 정도가 이 경국주의를 갖다가 딱 이제 완전히 딱 이제 철통같이 이제 수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종도 이미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고, 자, 여기서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갑신정변이 터지기 한 5일 전 정도에 김옥균이가 고종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황제님, 일단 황제가 아니겠죠. 임금님,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뭔가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좀 미뤄주십시오. 해서 고종이 사실은 이것을 암묵적이 아니라 귀경들이 난 젊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이 개혁하려는 그런 것을 내가 깊이 잘 알아들었으니까는 잘 시행토록 하라고 나름대로 고종이 동의를 했던 거죠. 요거를 우리가 좀 교과서에는 빠졌지만은 조금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고종의 승인하에, 즉 동의하에 이 갑신정변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변이 일어났으면 임금의 어떤 허가가 없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또 액션을 취할 수가 있었겠죠. 이때 김옥균을 비롯한 박영호, 홍영식, 서경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고종을 갖다가 수시로 아련해서 나름대로 의논을 갖다가 개진할 수 있었던 특권들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고종으로부터의 어떤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았다. 암묵적인 승인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그 경우궁 옆에가 바로 창덕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정강을 이제 옆에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화당 정부 수립 14개 항목을 이제 만들어요. 만든 곳이 이제 관물헌이라고 창덕궁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덕궁을 이제 가서 그냥 구경만 하러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바로 갑신정변의 어떤 노정 과정에 있던 역사의 현장이구나라는 것도 같이 읽으면서 보시면은 보면은 더 느낌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때 이 관물헌이라는 곳에서 이 개혁 정강을 만들게 되죠. 자,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죠.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자. 또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하고 지조법을 개혁하고 재정 일원화, 호조 즉 돈, 경제죠. 여기에 이제 이
내각을 발표하게 되는데 김옥균이가 호조 참판에 또 이렇게 그 선임이 됩니다. 또 해상공국을 폐지하다. 해상공국은 이제 보부상들의 어떤 단체인데 보부상들의 단체들이 너무 정치화가 돼가지고 여기 싹을 좀 끊어버리자. 그리고 문벌을 폐지하자. 그리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라는 내용상 상당히 근대적이고 또 그 근대적 개혁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고종이 그 보는 앞에서 이 민씨 관료들 갖다가 처단을 해요. 민씨 관련된 사람들 갖다가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뭐 잔혹하게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제 이때 이 고종 황제가 고종 임금이 이 급진 계열파들에게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태가 워낙에 이제 급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민씨 관료들을 처단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 고종이 실망을 했나요? 자, 사태가 이런데 그거 갖고서 고종이 실망을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갖다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부분도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 고종이 뭔가 변심을 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그 학술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경옥에 있었던 민비 부부, 민비와 고종이 우리 여기가 너무 춥다. 다시 창덕궁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 여기 이제 패착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경우궁에 있었던 고종 부부를 갖다가 다시 창덕궁으로 이제 다시 환궁을 조치를 시켜버리죠. 이게 뭐 소위 패착이라고 그러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깊게 뭐 알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결과로만 보면 되겠죠. 이때 원세계가 바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일본, 니들 개화당 가만히 있어. 우리가 쳐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원세계가 이끄는 청나라 병력이 쳐들어와서 여기서 일대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상황 보니까 일본에서는 뭡니까? 이거 좀 상황이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뒤로 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공사 다케조이한테 철수해라. 그리고 이쪽 일본 공사관들은 갑신 장변을 일으킨 주동자들하고 함께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갑자기 변심하면서 떼버리는 거죠. 물론 이 앞전에 14개 항목에 대한 정강 발표는 뭡니까? 고종 임금의 이름으로 그 발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원세계가 쳐들어와서 일대 총격전이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이거 뭡니까? 졸지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지금 일본도 지금 갑자기 뒤로 빼버리고 나가게 된 거죠. 큰일 났구나. 이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지금 완전히 사태가 반전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되죠. 자, 이때 김옥균, 박영호, 서강범, 서재필 등은 가고, 그 다음에 또 홍영식 같은 경우는 이 개화당 정부 수립에 영의정으로 탁 임명했던 사람인데 나는 고종 임금을 보유하겠다. 지금 만약에 고종 황제를 보유하게 되면 당신은 죽소. 어리석은 죽음을 피하시오라는 간언을 했지만은 홍영식은 그걸 저버리고 고종 임금을 끝까지 수호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청나라 군사들한테 아주 잔혹하게 참사를 당하고 말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군인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3일 만에 실패를 해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3일 천하라고 그러죠? 3일 천하. 자, 이렇게 해서 자, 김옥균, 박영호 니들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잡으러 오겠죠, 반대로. 자, 김옥균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고종한테 우리 저랑 같이 어디 재물 풀어 가서 갑시다 임금이니까 이때 이제 고종은 마음이 확실히 변해가지고 난 너희들을 갖다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자기가 발표했던 14기 정당을 다시 환수시켜버리고 결국은 여기 사진이 나오는 4명이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망명을 하는 것도 일본 공사관이 사실은 극구 말렸죠. 지금 청나라 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 앞전에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으로 쳐들어온 곳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청나라 군대에게 이모군란처럼 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없이 그냥 원세기가 정보를 알고 그냥 쳐들어온 거야. 그냥 약속의 비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본 공사가 그냥 니들 나라로 가라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뭐 그 선장 배 선장이 그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서 서대문을 통해서 제무까지 잘 도망와서 여기서 일본 선장의 배려로 이 4명이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이후에 김옥균, 박용우 또 서강범의 삶은 또 다음에 또 이어지는 강의 때 또 이어지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갑신정변의 이제 이 결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모군란처럼 또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조선과 청나라는 한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텐진 조약이 또 이루어지죠. 청나라 일본 관계. 자, 일본은 결국은 이 개화당한테 도와주겠다고 약만 바짝 올리다가 사태가 안 돌아가니까 다시 발을 빼고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해서 조선 정부를 오히려 또 반박을 해버리죠. 조선은 거기에 또 꼼짝없이 또 말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들 이번 갑신정변 때 약 40명이 죽었어. 청나라군한테. 이거 어떡할 거야? 변상해. 우리 일본 공사관도 불났어. 이거 뭐 새로 진 건물인데 다시 해줘.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물고. 참으로 참 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또린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이또 히로부미를 갖다 저 천진으로 또 보내가지고서 이용장하고 또 이렇게 조약을 맺죠. 자, 앞으로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있어서 병력을 갖다가 필요시에 만약에 상조하게 되면 서로 상대국에게 공지한다, 알려준다는 그런 중요한 이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청나라 일본 간의 텐진 조약은 훗날 청일 전쟁의 어떤 동기 원인을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갑신정변. 자, 이모군란에 이어서 청나라의 아주 심한 내정 간섭에 불만을 품었던 개화당 인사들이 일본의 힘을 지원해서 일으켰던 그런 이 정변이었죠.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갑신정변의 의의 한계를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일단은 근대 국가를 지향하면서 이런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의의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시험 문제도 자주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실패한 원인을 쭉 보게 되면은 한계점이 있었더라. 뭐냐? 하나는 위로부터의 개혁 추진이다. 위로부터. 즉 일반 백성 이하는 전혀 개혁 추진에 대한 내용도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었다라는 건 일단 물음표하고요. 위로부터 개혁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었다. 즉 민중의 어떤 지지를 못했다. 세 번째죠.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또 일본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 이것이 한계의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부가해서 서재필 같은 사람은 너무 우리 백성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몽매했다라고 이렇게 또 일가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서재필이가 1947년도인가요? 해방 이후에 미국의 미군정 때죠. 뭐 초청받아 가지고서 와서 국내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갑신정변을 왜 실패했냐? 우리 민주들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또 일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실패 원인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어떤 항목을 제가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해필은 왜 또 지원을 또 일본한테 받냐고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동안 저지른 그런 만행과 행태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개혁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라는 얘기죠. 그만큼 반일 감정이 상당히 드셨던 시기에 해필이면 이 젊은 개화 세력들이 일본한테 등을 졌다라는 것도 어떠한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갑신정변은 이모군란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가는 그런 여정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임이 틀림없고, 또 최초의 정치적으로 개혁을 운동하고 뭔가 나라답게 해보자라고 했던 20대, 30대의 젊은
어떤 청년 개화당들의 어떤 무리수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어떤 그 목적과 실패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큰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자, 갑신정변. 요 하나 갖고 제가 한 20여 번 떠들었지만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